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용입니다. 행정법 우리 지난번에 휴강했던 수업에 대한 보강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24장 할 차례죠. 직접 강제와 즉시 강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강제, 우리 행정상 강제 집행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행정상 강제 집행의 종류 중에서 지난 시간에 대집행을 배웠습니다. 대체적이 아니고 비대체적, 아니죠. 대체적이죠. 죄송합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이제 대집행을, 대신 집행을 한다는 거죠.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대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 반대적인 성격에 있는 것이 이제 직접 강제라고 하죠. 두 번째 강제 집행의 유형, 직접 강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강제란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 또는 양자의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는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한다. 자, 이 강제 집행의 특징은 밑에 있는 것처럼 선행하는 의무의 부과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선행하는 의무의 부과가 없이 강제력을 발생시키는 것, 강제력을 발동하는 것을 우리가 즉시 강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강제 집행과 별개로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학습할 직접 강제는 여기 지금 표현한 것처럼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의무 불이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무의 이행이 있는 것과 동일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 행사를 한다고 했죠. 대집행은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물건에 대해서 대표적인 대집행의 사례 제가 말씀드렸죠. 철거 대집행, 노점상 철거나 불법 건축물 철거 또는 자동차 견인 다 뭡니까? 물건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기 의무를 부과했고 그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강제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격상 대신할 수 없는 성격의 것들. 그래서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게 바로 직접 강제가 되겠습니다. 자, 직접 강제와 대집행. 직접 강제는 먼저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에 실력을 행사한다. 이거는 사실 직접 강제나 대집행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집행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불가능하지만 직접 강제는 물건도 가능하지만 주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위대의 강제 해산입니다. 불법 시위를 할 경우에 시위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해산을 하라 라고 해산 명령을 하겠죠. 하명을 합니다. 먼저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의무를 부과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면 그 경우에 이제 실력 행사를 하는 게 직접 강제가 되겠습니다. 자, 직접 강제는 대체적 자기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집행이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인 반면에 직접 강제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실력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이 직접 강제의 근거와 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접 강제의 근거. 어떤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직접 강제가 이루어지는가. 아까 제가 이제 집회 시위와 관련된 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죠. 이런 사례도 이게 대표적인 사례이고 주로 국민의 생명 신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실질적인 물리력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물 관리법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출입국 관리법 또는 공중위생법, 뭐 의약품과 관련된 안전, 환경 분야 국민의 생명 신체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되는 거죠.
자, 먹는 물을 생산하는 데서 공장에서 음, 식용으로 부적합한 물이 생산이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산 중단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강제적으로 실력 행사를 해서 이제 영업장을 폐쇄시키는 방법이죠. 그렇죠?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중단을 해야 되죠. 공장에서 스스로 생산을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스스로 중단을 하지 않는데 대신 생산을 중단해 줄 수는 없잖아요. 즉 대체적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비대체적.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생산을 못하도록 공장을 아예 폐쇄시켜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강제가 될 것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보면은 이거 앞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었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불법 체류자들을 처벌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강제 출국을 시킨다. 즉 이걸 강제 퇴거라고 하죠. 어, 원래 자진 출국을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나가. 안 나가면 이제 강제로 퇴거를 시키는 거죠. 자진 출국한다고 이제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이제 수용을 해놓고 있다가 강제 퇴거 조치를 시킵니다. 이 강제 퇴거 대신 나가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이 아닌 대집행의 대상이 아닌 직접 강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뭐 주로 공중위생과 관련되거나 의약품 제조, 안전, 환경 이런 데 있어서 어떤 명령을 했는데 뭐 폐수를 방류한다든지 의약품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의약품을 제조 생산한다든지 공중위생에 문제가 있는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직접 강제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직접 강제의 한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대집행을 배웠잖아요. 대집행과 직접 강제 둘 다 이제 강제 집행의 유형이면서도 성격이 다르죠. 자, 대집행이 더 강력한 조치일까요? 직접 강제가 더 강력한 조치일까요? 이걸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집행도 물론 굉장히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심한 게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직접 강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합니다. 그렇죠? 시위대를 강제적으로 끌어내는 거죠. 저항하는 사람들을 폭력적인 수단으로 끌어낼 수밖에 없겠죠. 또는 아까 강제 퇴거,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강제로 사람을 끌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체에 대한 실력 행사입니다. 당연히 대집행보다 재산이나 물건에 대한 것보다 사람에 대해서 실력 행사를 한다는 것은 보다 더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겠죠. 기본권 침해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직접 강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따라서 직접 강제에는 과잉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된다. 과잉금지.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비례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비례 원칙 여러분들 잘 알죠. 비례 원칙 중에서 과잉금지. 필요한 것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오버하지 말라는 얘기죠. 앞서 우리가 이제 그 필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비례 원칙에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뭐 이런 단계별로 이야기했고 그 중에 이제 필요성에 해당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만큼 최소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사용해라. 그리고 이 직접 강제는 최후의 수단이다. 울티마 라치오. 이게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그 라틴어죠. 영어 아니잖아요. 즉 최후의 궁극적으로 최후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즉 직접 강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직접 강제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 직접 강제 수단으로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거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해서 뭐 제지를 하거나 감금을 하거나 이런 조치들이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직접 강제에 있어서 영장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관해서 이제 논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강제 조치가 법규에 명문화되어 있다면 별도의 영장이 없이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영장을 필요로 한다 뭐 이런 견해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불법 집회에 대한 강제 해산 조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좀 디테일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불법 집회를 강제 해산하는 게 제가 직접 강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선행하는 의무의 부과가 있어야 돼요.
자,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경찰이 자진 해산의 행정 하명을 부과합니다. 너네들 자진 해산해 라고 명령을 하겠죠. 이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명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직접 강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강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죠. 여기에는 해산 명령, 선행하는 의무의 부과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강제 조치로서 뭐 이제 강제 해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어디 돼 있냐면 대통령령, 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위 법령에 강제 해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법률만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서 직접 강제를 규정하는 것이 이게 맞느냐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집시법 상에 직접 강제 규정 분립이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적인 지금 주장들을 그런 입장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굳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밑에 나와 있는 이 경직법상 범죄의 제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 입장도 있습니다. 즉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서 범죄의 현장이기 때문에 경직법상의 범죄를 제지할 수 있다. 범죄 현장에서 범죄를 제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 조문의 근거에서 강제 해산을 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경직법상의 이제 범죄의 제지는 직접 강제와는 좀 성격이 다르죠. 왜냐하면 선행하는 의무의 부과가 없기 때문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런 걸 즉시 강제라고 합니다. 직접 강제가 아닌. 즉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법치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행 집시법은 입법에 있어서 직접 강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폭력법상 긴급 임시조치로서 퇴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직접 강제가 가능한가?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일종의. 가정폭력법 뭐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긴 했는데 가정폭력법이라는 이제 법이 있고 거기에 긴급 임시조치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긴급 임시조치, 즉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이 나와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가정폭력이 발생했고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긴급 임시조치 하나의 형식이 퇴거 명령입니다. 즉 가정폭력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내보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거의 평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긴급 임시조치로서 퇴거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나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 그랬는데 못 나가라고 버티는 경우에 강제로 실력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법이 정말 실효성 있게 규정이 되어야 된다면 직접 강제 조치를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긴급 임시 조치로서 퇴거 명령을 한다면 퇴거 명령 불응에 대해서 직접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법은 직접 강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퇴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어떻게 이행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관해서 2014년도에 이제 과태료, 긴급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 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나가 그랬는데 안 나가면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근데 정말 가정을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난 과태료 낼게. 그런데 못 나가겠어.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보낼 수 있을까요? 직접 강제 조치가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과태료 부과 그 자체는
어, 간접적인 강제 수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불응한다고 해서 어, 이걸 과태료 부과 이외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즉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퇴거를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너 과태료 너 안 나가면 과태료 내야 된다라고 일종의 간접적인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 직접 퇴거시킬 수 있는 조치는 경직법에서 혹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이 법에 퇴거를 시킬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있기는 있어요. 다만 퇴거 명령에 불응했기 때문에 강제로 내보내는 건 아니고요. 경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는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퇴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좀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집시법에 직접 강제에 관한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그 지적을 했고 가정폭력법에도 직접 강제에 대해서 명확한 조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실정법의 직접 강제 조치 불비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강제 조치 이 정도로 하고 직접 강제와 유사한 즉시 강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즉시 강제, 이거는 강제 집행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강제 집행과 별개입니다. 왜? 강제 집행은 선행하는 의무의 부과가 있어야 돼. 그런데 직접 강제, 즉시 강제는 선행하는 의무의 부과가 없이 급박한 경우에, 여기 있는 것처럼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장애를 제거해야 되는데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너무 급해. 그러니까 즉시겠죠. 또는 시간이 급해서 부과를 못하거나 성질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 행사를 해서 행정상에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즉시 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직접 강제와 즉시 강제를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어떻게? 즉시 강제는 선행하는 의무에 부과가 없고 직접 강제는 선행하는 의무에 부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 규정된 그 법률들이 명확하게 이게 직접 강제인지 즉시 강제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냥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돼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강제인지 즉시 강제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문헌에서 이 행정법 문헌에서 즉시 강제의 예시라고 보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런 사례들입니다. 감염병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 즉 감염병이 지금 발생했어요. 그래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거죠. 이럴 경우에 스스로 너 먼저 입원해라고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급하니까 먼저 그냥 직접 실력 행사를 해서 강제로 끌고 가서 강제 분리 조치를 시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즉시 강제라고 합니다. 이제 의무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소방 장애물의 제거. 자, 실제로 생각을 해봅시다. 불을 끌어갔는데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거나 도로를 막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니까 그냥 물건을 제거를 해야 되죠. 또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할지라도 소화에 방해가 된다면 차량을 강제로 이동 조치시키거나 또는 파손할 수도 있습니다. 왜? 화재를 진압하고 생명을 구조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적법한 조치로서 예를 들어서 화재 진압을 위해서 차량을 파손했다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손실보상에 관한 언급을 한번 했을 겁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소방 관련 법률에도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죠. 자, 세 번째, 불법 게임물의 수거, 삭제, 폐기, 보호 조치. 불법 게임물을 수거해가지고 주로 이제 수사 당국에서 또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행정 당국에서 이제 그 오락실 같은 걸 점검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삭제해서 폐기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즉시 강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 장군, 무기 사용, 그리고 위험 방지를 위한 억류 피난, 범죄 예방의 제재. 이거 밑에 두 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강제 조치들을 우리는 이제 즉시 강제라의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즉시 강제의 일반법이라고 통칭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강제와 직접 강제 구별이 애매한 것. 예를 들어서 경찰에 뭐 총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경찰이 총을 사용할 때 선행하는 의무의 부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직접 강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의무를 부과하는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어요. 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고를 한다고 되어 있죠. 총을 버려라는 경고. 이걸 하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명이라고 본다면 이제 직접 강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총 버려라고 하는 경고는 하명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경찰이 총기를 사용하기 위한 즉시 강제를 위한 사전 조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행정상 강제 제 30조입니다. 행정상 강제의 내용 중에서 앞에서 30조 1항 중에서 그 대집행 1호로 우리가 살펴봤었죠. 여기는 지금 1호는 그래서 생략하고 3호와 5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즉시 직접 강제가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즉시 강제도 규정이 되어 있죠.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내용들이 여기에 법률로 조문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즉시 강제를 인정하는 개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 소방기본법, 마약류관리법. 마약류관리법에서 마약류 불법적인 마약도 예외적으로 합법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를 의약품 같은 걸로 사용할 경우에 그런 게 아니라 불법 마약류 같은 것을 수거하고 폐기시키고 이런 것들 다 즉시 강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뭐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너 이거 폐기해 뭐 이렇게 명령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조문들의 공통되는 특징은 법률들의 특징은 뭘까요? 다 국민의 생명 신체와 좀 관련이 되고 급박성이 인정이 되는 내용상, 그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아, 이런 법률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야. 그죠? 이런 어떤 규제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즉시 강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소방기본법 제24조. 이것도 이제 즉시 강제에 관한 조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소방활동 종사 명령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자, 소방관서에서 불을 끌 때, 불은 누가 꺼야 돼요? 소방관들이 꺼야 되죠. 그런데 소방관들이 직접 끄지 않고, 물론 직접 끄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또 같이 와서 이거 해, 작업해라고. 관할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의 구역에 사는 사람, 주민들이죠. 그죠?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자, 가서 물을 가져오세요. 이거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방 활동에 참여를 시키는 거죠. 물론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조해 오세요. 이런 거 시킬 수는 없겠죠. 이런 건 소방관의 직무이고 보조적으로 위험성이 없는 직무를 수행시킬 수 있겠죠. 이게 이 24조의 이 조문이 과거에는 이 조문의 제목이 원조 강제였습니다. 원조. 그 원조가 여기서 뭐예요? 그 나쁜 의미의 그 원조 뭐 교제 이런 게 아니고 원조 도와주는 거죠. 원조를 강제하는 것이다. 즉 소방 활동에 있어서 지원을 강제로 시키는 것이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명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너 이거 도와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조치 자체로 포괄적으로 강제 조치이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우리가 즉시 강제 소방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 강제의 조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즉시 강제에 있어서는 학계에서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즉시 강제에도 법관, 즉 그 사법부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고요. 자, 즉시 강제는 급한 경우인데 행정권을 발동하는데 영장이 왜 필요해? 영장 필요 없어라는 불효설이 있어요. 반면에 절충설. 자, 원칙적으로는
영장이 필요한데 어쨌든 국가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거니까 안 그러면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해봅시다. 수사기관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때는 당연히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긴급한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되죠. 그런데 즉시강제를 할 때는 영장 없이 사람을 끌고 갈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건 안 된다. 즉 원칙적으로는 받아야 되는데 특수성을 고려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인 경우에 그 영장 없이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거다. 이게 절충설의 입장이고 통설의 입장입니다. 이 영장 필요서의 입장의 근거로는 헌법에서 영장주의는 수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건 수사이건 즉 행정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도 강제 집행에 있어서는 통치권의 부당한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근거 규정을 영장행위라는 근거를 필요로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서 즉시 강제에 관해서 뭐 직접 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장주의에 관한 논란이 있고 다만 학계의 통설은 절충설의 입장을 따른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겠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게임을 음반 비디오 옛날에 이제 음비계법이라고 했는데 이거 음반 비디오 게임물 이제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불법 비디오물 게임물을 수거해서 폐기하는 것 이거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에서는 즉 영장 필요설은 배척을 하는 거죠. 그죠? 절충설 내지 영장 불효설의 입장에 따라서 영장 없이도 행정기관에서 사법기관에서는 안 돼요. 사법기관에서 압수를 할 때는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문은 사법기관의 수사 목적의 압수가 아니라 그죠? 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불법 비디오물 게임물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불법하게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수거해서 이거를 폐기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의 권한, 행정법상의 즉시강제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에 관한 내용을 마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타 실효성 확보 수단 25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서 강제 집행의 다른 유형이죠. 이행 강제금을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이행 강제금 이행 강제금의 다른 이름은 집행벌입니다. 즉 강제 집행과 관련된 벌칙 규정이다. 즉 집행벌을 이행 강제금의 다른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행 강제금은 뭘까요? 이행 강제금은 자기, 대체적, 비대체적 또는 부작위 의무 다 들어가네요. 그죠? 자기, 부작위, 대체적, 비대체적 어쨌든 의무 불이행이 있는데 이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간접적으로 강제하느냐? 돈을 부과하는 거죠. 이행을 안 하면 돈을 부과한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비대체적 의무에 대해서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현재는 의무의 유형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든 이행 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자, 행정기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기본법의 30조 아까 우리 그 3호 직접 강제 살펴봤잖아요. 이후에는 이행 강제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해 안 하면 돈으로 물어내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돈을 냈다고 해서 이행 강제금을 냈다고 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가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자, 이 이행 강제금은 행정벌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행정벌과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벌은 뭘까요?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거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행정벌은 뭡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거예요. 맴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행강제금은 뭐예요? 네가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금전적으로 압박을 하겠다는 거죠.
간접적인 강제 수단입니다. 즉 미이행 강제금은 할 수 있도록 계속 목을 쪼는 거죠. 그죠? 근데 행정벌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또는 벌금 구류 이런 걸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부과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잘못한 행위,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자, 부과 절차. 앞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강제집행에 설명하면서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을 규정한 일반법 같은 건 없다. 이행강제금의 절차를 규정한 게 없고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행정기본법에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는다. 자, 철거해. 철거 안 해? 그러면 1년에 2회 이내, 1년에 2번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2년이면 4번, 3년이면 6번까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죠.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행위로 한번 처벌을 받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행강제금에는 그런 것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대집행과 병행할 수 있는가? 병행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과 함께 그 간접적인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도 할 수 있다. 앞에서 제가 그 행정 대집행 설명하면서 그 경기도 광교산의 보리밥집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가 대집행을 한 사례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동시 부과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왜?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고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원래는 비대체적 자기의무에 대해서 만들어졌는데 대체적 자기의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법상 이행강제수단으로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명시가 아니라 이제 판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이죠. 강제집행의 또 하나의 수단, 행정상 강제징수. 행정상 강제징수는 뭘까요? 행정상 강제징수는 금전급부 의무 불이행이 있어서 의무자 재산의 실력 행사를 가해서 의무이행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한다. 즉 돈을 내야 되는데 금전이나 물품이나 급부를 해야 되는데 급부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강제로 뺏어 오는 거죠. 주로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 세금 안 내면 이제 강제 징수를 하게 되겠죠. 그죠? 자, 행정기본법 제30조 4호에는 강제 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개별법, 강제 징수의 일반법으로서 제가 국세징수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국세청에 있습니다.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즉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강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아닌 다른 경우에도 보통 법률들이 강제 징수를 해야 될 경우에 강제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절차로서 이제 독촉을 하고 그리고 압류를 하고 압류한 재산을 매각을 하죠. 그 매각을 하고 국세 그리고 이제 각종 재반 비용들을 정산을 하고 남은 것들을 돈을 다시 환급을 시켜줘야겠다. 이런 청산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심화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게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어요. 어떤 절차를 먼저 선택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먼저 하고 행정심판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죠. 왜? 행정심판이 더 간편한 절차니까. 그런데 나는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직접 하겠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나는 심판 안 하고 그냥 바로 소송으로 하겠다. 법원에다 소송을 하겠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치, 앞에 있어야 된다. 소송을 하려면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들 징계를 받으면 징계 불복할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 그 소청을 한다고 그러죠. 소청. 징계에 대한 소청. 소청이 일종의 특별 행정 심판입니다. 그런데 징계 불복으로 행정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소청 절차를 거쳐야 돼요. 바로 이런 것이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상 국세 징수에 있어서도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행정소송을 하려면 나 세금 안 낼래 라고 소송을 하려면 그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라는 이 특별한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세금 체납에 대해서 나는 이건 세금 세금 부과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세금을 부과한 기관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여기 오화라고 표시되어 있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심사 청구는 국세청에다 하는 겁니다. 국세청도 행정기관이죠. 상급 행정기관이 국세청에다 심사 청구를 하거나 또는 심판 청구. 심판 청구는 총리실이죠. 거기에 이제 조세 심판원이라는 심판 기구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일종의 특별 행정심판위원회죠. 조세 심판원에서 심판 청구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만, 둘 중에 하나를 거쳐야만 그 다음에 이 국세 부과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이제 가산금, 가산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산금입니다. 가산금은 주로 이제 추가로 금전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언제까지 내라고 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붙게 해놨죠. 여러분은 과태료 그 부과 통지서 보면은 거기에 언제까지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가산금이 얼마 붙는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법상의 금전급부 불이행에 대해서 추가적인 금전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것과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가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세 관련 법규에서 세금을 자진 납세를 뭐 안 하는 경우나 세금을 미납하거나 누락할 경우에 세금을 추가로 이제 부과해서 뭐 몇 프로 정도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들이 법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세금 추가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가산세, 추가되는 금전은 가산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징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징금.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의무 위반 행위로 의무 위반 행위로 당사자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경우, 법률을 위반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그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되겠죠. 그게 정당성에 맞는 거겠죠. 이런 환수 조치를 할 때 행정청이 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거 이걸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이 과징금은 벌금하고도 다르고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이행 강제금하고도 달라요. 즉 법규를 위반했어. 그런데 그 위반으로 당사자가 얻은 이익을 환수를 하는 거죠. 주로
독점 규제법 같은 법률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가지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과징금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행정벌하고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하나의 금전급부 의무의 형식이라고 행정의 또 다른 실효성 확보수단, 기타 실효성 확보수단, 직접 강제 집행은 아니죠. 다릅니다. 강제 집행이 아닌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징금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그 변형된 과징금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래 과징금은 별도로 법규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법규에 있는 것처럼 행정법규 위반이 있어요. 그런데 법률에서 이 법규 위반에 대해서 이 사업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즉 인허가를 박탈하거나 이런 아주 강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면은 공공의 이익에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면허를 취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잘못을 했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면허 취소를 가름하는 금전적 의무를 부과한다. 과징금. 이거를 이제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밑에 그 88조 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가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근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이라면 어떤 걸까요? 뭐 버스 같은 거겠죠. 버스 운송 사업을 하는데 법규를 위반했어. 제재를 해야 돼. 그런데 버스 사업권을 박탈하거나 정지하거나 이 자격을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버스를 못 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운수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그 사업 취소나 정지 처분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름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근거 규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남용된 사례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다는 사례인데요. 강남이죠. 강남의 란제리 클럽이라는 게 여기서 운영이 된 모양입니다. 풍기문란 행위죠. 법규 위반되는 겁니다. 란제리 슬립만 걸치는 상태로 손님을 접대하는 이러한 그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들이 있었고 이걸 이제 적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경우에 이 벌금 300만 원을 으로 약식 기소가 됐고 이제 기소가 됐는데 식품위생법 혐의에 대해서 이제 벌금 150만 원이 확정이 됐죠. 그리고 벌금 이외에 영업정지 2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아야 되는데 강남구청에서 2개월의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과징금 부과 처분도 과도하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례였는데 중요한 것은 영업정지를 2개월 시키면 되는데 왜 굳이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을까 강남구청에서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원래 변형된 과징금의 취지는 뭐였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죠 대신에. 그런데 이런 풍기문란 업소 란제리 클럽의 영업을 2개월 정지한다는 게 과연 어떤 공공의 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굳이 변형된 과징금을 부과해야 했을까라는 의문을 남기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실효성 확보 수단 명단의 공표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의무 위반자 명단을 알리는 거예요. 또는 위반 사실을 일반에게 공개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영업에 관해 영업자에게는 엄청난 영업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러한 명단의 공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직자윤리법이라는 법에 보면은 고위공직자들은 재산을 매년 공개를 하게 돼 있죠. 프라이버시잖아요. 그런데 공직자라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공개해야 되고 식품위생법에서는 국민에게 위해한 식품에 대해서 명단을 공표할 식품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왜 공표를 해야 될까요? 그래야지 안 사 먹을 거 아니야. 사 먹으면 위험하니까 그죠? 그리고 국세기본법에서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 돈 없다 그러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겠죠. 근데 이것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강제 수단으로서 명단의 공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수단, 공급 거부. 자,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일정한 서비스나 재화 공급을 거부하는 것. 예를 들어서 수도법상의 단수 처분. 물을 안 내, 수도 요금을 안 내는 경우에 물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 공급 거부죠. 이 공급 거부, 이 단수 처분은 앞에서 나왔었죠. 이거 행정 처분,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행정 처분이 아닌데 처분성을 법원에서 인정했다. 그래서 항고 소송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었다. 앞에서 나왔었죠. 그다음에 관허 사업의 제한, 인허가 등을 거부하거나 정지 철회함으로써 이제 정부 사업이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는 방식의 그러한 실효성 확보 수단도 있다. 이게 기타 실효성 확보 수단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